네, 발표를 잘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래서 오늘 주제는 슈퍼레졸루션을 약간 인트로듀스를 하려고 하는데 컨텐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슈퍼레졸루션 SR이 뭔지, 그다음에 최근에 딥러닝 기반으로 SR 모델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떤 방법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볼 거고, 잠시만요. 그 마우스 커서가 보이죠? 그다음에 예시를 좀 볼 거고요. 어떤 딥러닝 SR 모델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다음에는 좀 다양한 토픽들, 뭐 데이터셋은 뭘 쓸지, 뭐 이런 식으로 알아볼 거고, 그다음에 어, 참 아마 시간이 없어서 제대로는 준비를 안 했는데 간 기반의 SR 모델들을 알려드릴 거고, 그다음에 퓨처 디렉션 어떻게 될지 정도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SR이 뭐냐면 이런 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지가 되게 저해상도의 이미지가 있을 때 이거를 고해상도로 바꾸는 게 슈퍼레졸루션이고요. 일반적으로는 이런 저해상도 이미지가 이런 공식에 의해서 다 만들어진다고 가정하는데, 이게 ILR은 그 저해상도 이미지고 HR은 고해상도 이미지고요. 근데 이게 K라는 어떤 블러 커널, 그러니까 사진을 찍다 보면 블러링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블러 커널을 입혀진 상태에서 이 S라는 다운샘플 커널에 의해서 이미지가 저해상도로 바뀌고, 그다음에 어떤 알 수 없는 노이즈가 낀다는 거를 가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를 전부 다 가정하기가 어려워서, 이거는 제가 조금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 SR을 할 때 일반적으로 딥러닝 기반에서는 한 장의 이미지만 사용하는데 이전에는 여러 장의 이미지를 다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 장의 이미지를, 이 여러 장의 이미지라는 게 살짝씩, 뭐 비디오를 찍으면 거의 같은 씬인데 살짝씩 다른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멀티 프레임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HR을 만드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 딥러닝 기반에서는 사실 한 장의 이미지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고, 여러 장의 이미지를 사용했다는 거는 사용한 주제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멀티 스테레오, 뭐 멀티 뷰 SR 이런 식으로 따로 용어를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위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고려를 했다고 했는데, 사실 이걸 다 고려를 하는 게 어려워서 지금 저희가 주로 많이 사용하는 벤치마크에서는 바이큐빅 SR이라고, 이 K라는 블럭 커널과 노이즈를 제외를 하고 이 S를 그 바이큐빅 다운샘플 커널만 사용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고요. 혹은 뭐 두 가지만 쓴다든지, 뭐 K랑 S를 쓴다든지 S랑 N만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제한된 상황에서 학습과 이밸리에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또 뭐 인터널 베이스드랑 익스터널 베이스라는 용어가 뭐 혹시 궁금할 수 있어서 간략하게 적어놨는데, 인터널 베이스는 말 그대로 이미지 한 장이 있으면 거기 안에서 어떤 이미지의 통계량을 뽑아내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SR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패턴들이 반복되는 이미지가 있으면 사실 그 패턴들을 그냥 참조해가지고 갖다 붙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인터널이고, 익스터널은 주로 딥러닝 기반에서 하는 거. 다른 예시 이미지들이 엄청 많으면 그걸 기반으로 학습을 해다가 슈퍼바이저 어프로치로 주로 하겠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SR을 할 때 뭐 도움을 준다,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카테고리입니다. 그래서 뭐 딥러닝이 나오기 이전에도 사실 SR을 많이 했었는데, 딥러닝이 나오고 나서 성능이 많이 올랐죠. 그 중에 가장 먼저 그 접목을 시킨 게 SRCNN이라는 논문이고, 아마 2014년인가에 나왔을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되게 간단해요. 사실 레이어가 3개밖에 없어서 뭐 딥러닝이라고 하기에도 좀 애매하긴 한데, 그 레이어 각각을 여기서는 extraction and representation 모듈, 그다음에 non-linear mapping 모듈, 그다음에 reconstruction 모듈이라고 붙였는데, 각각 이 첫 번째 레이어는 말 그대로 이 입력 이미지가 있으면 이걸 어떤 피처 스페이스로 보내주는 거, non-linear mapping은 그 보내진 피처 스페이스에서 어떤 되게 인핸스된 피처 스페이스로 변환해주는 거, 그다음에 리컨스트럭션은 이 변환된 피처를 가지고 진짜 결과 이미지를 리컨스트럭션 해주는 거 말 그대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근데 여기서 뭐 일단 가장 처음 연구다 보니까 리미테이션들이 좀 많은데, 일단 얘네들이 뭐 레이어를 3개를 썼잖아요. 그래서 좀 성능상에 좀 제약도 있었고, 또 여기서 논문에서 밝혔던 게 뭐냐면, 걔네들이 레이어를 되게 많이 쌓아봤는데 3개만 쌓은 게 가장 성능이 좋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학습 방법이 좀 언스테이블해서 그런 거고, 그건 나중에 또 이제 어드레스가 되는데, 하여튼 여기에서는 되게 쉘로우한 네트워크만 썼고요.
또 이미지가 여기 보시면 저해상도 이미지랑 고해상도 이미지가 크기가 같거든요. 사실 SR에서는 저해상도 이미지 크기가 작아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거를 어떻게 해결했냐면 바이큐빅으로 그러니까 해상도를 올린 다음에 그다음에 그거를 그냥 인핸스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이게 뭐 가장 간단하고 구현이 쉽긴 한데 일단은 이걸 올린 상태에서 그 네트워크를 통과시키다 보니까 컴퓨테이션이 좀 이피션트하지 못해요. 그리고 지금 올릴 때 바이큐빅으로 올렸으니까 사실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그 저해상도를 고해상도로 먼저 올려라고 딱 픽스된 방법을 제안을 해주는 건데 사실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가 이 바이큐빅 대신에 더 좋은 알고리즘을 배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리미테이션들이 있습니다. 제 말 빠른가요? 예, 할 게 많아서 말을 빨리 해야 네, 돼요. 괜찮습니다. 저희 너무 질문 좀 많아요. 들어왔는데 예, 댓글에 네, 채팅이 지금 제가 안 보여서 어떻게 보죠? 이렇게밖에 안 보여서. 바이큐빅이 어떤 IQB 거냐고요? 그거 제가 좀 이따 설명할 거예요. 예. 근데 간략하게만 설명할 거고 사실 이거 채팅이 오면 알려주세요. 네,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아니면 그냥 말로 해도 되는데 뭐 하여튼 편한 대로. 그리고 그래서 뭐야 SRCNN 이후에 딥러닝 기반 방법론들이 많은데 그거를 좀 정리를 하면 세 가지 측면에서 얘네들이 임프루브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업샘플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까 제가 뭐 바이큐빅을 업샘플 한다고 그랬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야지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알아볼 거고 모델 프레임워크는 전체적인 SR 프레임워크를 어떻게 구성을 할 건지 그다음 세 번째는 그 구성된 프레임워크 중에서 그 내부에 뭐 딥러닝을 해봤으면 다 블럭들이 있잖아요. 뭐 레지듀얼 블럭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걸 어떻게 잘 효율적으로 디자인할 것인지를 알아볼 건데 일단 이 업샘플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인터폴레이션 베이스드랑 러닝 베이스드가 있어요. 인터폴레이션 베이스드는 뭐그 학습을 한 건 아니고 그냥 이 픽셀들 있으면 그거를 이제 어떻게 이거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뭐 하여튼 리얼리스트나 뭐 바이리니어 바이큐빅 뭐 이런 식으로 있고요. 러닝 베이스드는 말 그대로 딥러닝에서 컨볼루션 배우듯이 학습을 하는 방법이고 모델 프레임워크에는 뭐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텐데 세 번째로 네트워크 디자인에서는 이 사실 대부분의 그 연구들이 요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SR을 근데 이게 어떤 거를 디자인하는 거냐면 여기에 보면 런닝 매핑 있잖아요. 이거를 주로 인핸스하는 방법을 다들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 가지로 제가 카테고리 한 거는 여기 그 서베이 페이퍼가 있거든요. 두 개가.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좀 관점을 바라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참조를 했고 업샘플 메소드를 먼저 보면 인터폴레이션 베이스드는 이거 아까 말했듯이 되게 학습하는 방법은 아닌데 이게 되게 오래전부터 많이 쓰인 방법이에요. 이런 예제들이 있고 이거를 제가 수식을 넣을까 하다가 그냥 안 넣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니어리스트 네이버는 그냥 가장 가까운 픽셀의 값을 그대로 복사해서 쓰는 거고 뭐 리니어나 바이리니어 이거는 1D에서고 이건 2D에서라서 바이리니어거든요. 이 바이리니어는 그냥 리니어 인터폴레이션 한 거예요. 주원 픽셀들을. 바이큐빅은 좀 더 뭐랄까 복잡하게 하는데 이거 수식은 뭐 그냥 이거 예제 이미지로만 보면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리얼리스트 네이버는 당연히 그 근처에 있는 픽셀을 그대로 갖고 오기 때문에 이렇게 딱딱딱 떨어지는데 바이리니어나 바이큐빅은 좀 뭐랄까 블러처럼 나온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특성들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는 바이큐빅이 그래도 좀 괜찮아요. 왜냐면 이 니어리스트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알리아싱 현상이라고 되게 뭔가 보더라인이 딱딱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생겨가지고 되게 이상하게 보일 때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바이큐빅을 많이 썼었고 그다음에 러닝 베이스드 업샘플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그 트랜스포스 컨볼루션 뭐 주로 디컨볼루션이라고 말을 했었는데 그 방법과 그 픽셀 셔플 혹은 서픽셀 레이어라는 이 두 가지 방법을 흔히 많이 쓰입니다. 트랜스포스 컨볼루션은 이게 SR 말고도 그냥 일반적인 그 네트워크에서 이미지를 확대시킨다 할 때 이거를 주로 많이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컨볼루션이랑 그냥 어떻게 보면 약간 반대하는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이 인풋 픽처가 이렇게 하나가 있을 때 이거를 그러니까 이 필터를 통해서 여기다가 씌우고 여기다가 씌우고 이렇게 슬라이딩 윈도우 하면서 디컨볼루션을 진행하는 건데 근데 이게 뭐 많이 쓰이긴 했는데
여기 그 레퍼런스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체커보드 아티팩트라는 게 생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게 디컨볼루션을 하면 이 인풋 피처가 아웃풋 피처로 이렇게 바뀌거든요. 여기에서 이 진한 게 뭐냐면 여러 번 겹쳐서 아웃풋이 생성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겹친 경우에는 그 다 썸을 해주거든요. 썸을 해주기 때문에 이 되게 진한 검은색 같은 경우에는 썸이 여러 번 들어가서 다른 데보다 좀 더 그 매그니튜드가 강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게 체커보드처럼 뭔가 아티팩트가 생긴다고 문제들이 좀 보고가 됐었는데, 여기서 제안을 하는 솔루션이 뭐냐면 이게 지금 마지막 레이어를 트랜스포스 컨볼루션을 쓰는 경우에 되게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레이어를 트랜스포스 컨볼루션을 쓰지 말고, 혹은 이 트랜스포스 컨볼루션을 대신에 바이리니어로 일단 올린 다음에, 혹은 바이큐빅으로 이미지 해상도를 올린 다음에 컨볼루션을 통과시키거나, 아니면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 말할 서픽셀 레이어를 사용을 하거나, 이 세 가지 방식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서픽셀 레이어는 이게 뭐 픽셀 셔플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그 일단 모티베이션이 뭐냐면 트랜스포스 컨볼루션은 뭐 아까 말했듯이 그 이런 체커보드 아티팩트도 생기는데 이뿐만 아니라 좀 이니피션트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런 식으로 그 트랜스포스 컨볼루션이 진행이 되거든요. 인풋 피처가 있으면 이거를 익스펜드를 시켜요. 2배로 지금 늘리려고 하는 거라서 익스펜드를 딱 시킨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컨볼루션을 통과시키는 거거든요. 문제는 이런 그 부분은 거의 사실 0으로 채워져 있기도 하고 또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필요 없는 영역을 컨볼루션을 여러 번 진행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비효율적이라서 얘네들은 어떤 방식을 택하냐면 인풋 피처가 똑같이 있으면 컨볼루션을 통과를 시키는, 여기서는 익스판드를 안 하고 그냥 컨볼루션을 통과시키는데 대신에 아웃풋 채널이 이런 식으로 스케일의 제곱만큼 더 나오게. 그러니까 그래서 피처맵 이게 그 인풋 디멘션이 3이면 아웃풋 디멘션은 3 곱하기 내가 올릴 만한 스케일의 제곱만큼 곱해서 이런 식으로 컨볼루션을 통과시켜요. 그래서 지금 2배를 올린다고 했으니까 지금 이게 그 디멘션이 1이니까 4만큼 되겠죠. 그다음에 이거를 그냥 리쉐이프해요. 그러니까 이 빨간색은 여기, 그 다음에 보라색, 노란색, 초록색, 다시 빨간색, 보라색, 노란색, 초록색 이렇게 리쉐이프를 하는 방식을 사용해서 업샘플을 할 수 있다고 보여주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일단 파라미터 측면에서는 좀 많긴 한데, 왜냐면 이 컨버전 할 때 디멘션이 늘어나니까. 근데 이게 상당히 빠르기도 하고 성능도 괜찮아서 최근에 딥러닝 기반 메소드로 다 이거를 사용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업샘플까지는 끝났고, 뭐 질문 있나요? 질문 없는 거. 네. 그 다음에 모델 프레임워크 관점에서 바라보면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프리 업샘플링이에요. 그러니까 SRCNN에서 한 거랑 마찬가지인데, 먼저 업샘플을, 바이큐빅이 됐든 뭐가 됐든 업샘플을 한 다음에 그거를 네트워크에 통과시키는 방법이고요. 이게 뭐 구현하기는 되게 좋고, 그다음에 몇 가지 트릭, 뭐 멀티 스케일 트레이닝이라든지 뭐 어그멘테이션 같은 걸 적용하기 되게 스트레이트포워드한데, 문제는 일단 올린 다음에 네트워크에 통과시키기 때문에 좀 이피션트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를 만약에 올리지 않고 통과시킨 그런 프레임워크, 그러니까 포스트 업 샘플이라고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건데, 그거랑 비교하면 연산량이 4배만큼 많아져요. 만약에 2배를 올린다고 가정을 하면. 사실 이거 스케일의 제곱만큼 많아지는데, 하여튼 그렇고, 포스트업 샘플링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저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네, 그 네네. 플롭스라는 개념이 조금 플로스가 생소해서. 네. 연산량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게 그 플로팅 포인트에서 그 연산하는 걸걸요? 저 정확히 몰라요. 사실 저희는 그 멀티플랜 애드라고 맥스라고 그거를 쓰는데, 그러니까 맥스는 뭐냐면 네트워크를 그 컨볼루션 같은 거를 할 때 사실 주로 플러스 연산이랑 곱하기 연산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네. 컨볼루션 같은 게 다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으로 바꿔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 제가 알기로 에디션이랑 멀티플리케이션 두 개를 하나의 연산으로 취해서 하는 게 맥스라고 보고 있고, 플러스도 마찬가지예요. 네, 하여튼 그냥 연산량의 어떤 매트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플롭스가 약간 네, 객관적인 지표로 컴퓨터 성능에 상관없이 그냥 계산 양에 따라서만. 네, 네, 맞아요. 근데 뭐 약간 사족이긴 한데 플러스를 이렇게
명시를 하면 약간 파라미터처럼 그냥 약간 이론상의 네트워크의 연산량이라 할까? 그런 식으로 뭐 제한을 할 수 있는데 사실 그게 진짜 연산량이랑 완전히 이렇게 뭐랄까 코릴레이션이 있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셔플렛 브이트란 논문에서 밝힌 건데 이런 플롭스 말고도 네트워크에서 그 네트워크가 GPU에서 돌잖아요. 근데 GPU에서 메모리랑 코어랑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텐데 그걸 어떻게 몇 번 하냐, 어떤 식으로 뭐 하냐에 따라서도 성능 차이가 꽤 많이 나고 뭐 또 이게 저희가 어쨌든 파이토치나 텐서플로우 같은 걸 쓸 텐데 거기서 최적화를 얼마나 해줬냐에 따라서도 또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완벽한 속도를 대변하기는 힘든데 어쨌든 좀 어느 정도의 콜리션이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넘어가면 코스트 업샘플링은 뭐 말 그대로 뒤에서 업샘플링 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 네트워크에서는 저해상도 이미지 받아서 이걸 어떤 인핸스드 피처 디멘션으로 트랜슬레이트를 하는 거고 인핸스드된 피처를 가지고 업샘플을 해서 딱 네트워크가 아웃풋을 내는 건데 당연히 이게 에피션트 하겠죠. 프리 업샘플보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네트워크들이 최근의 네트워크들이 다 이 방법을 따라서 쓰고 있고요. 속도가 빠르고 학습도 빠르니까. 반면에 이렇게 한 번에 뭐 이 둘 다 전부 다 한 번에 올리잖아요. 처음에 올릴지 나중에 올릴지 차이가 있지만. 근데 이렇게 한 번에 올리면 해상도를 되게 많이 올리고 싶을 때는 좀 성능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프로그레시브하게,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업샘플을 하는 방법들도 좀 제한이 됐는데 이러면 성능이 뭐 SR 할 때 그 8배만큼 올리거나 16배만큼 올리거나 할 때 성능이 더 좋아진다고는 하는데 일단은 당연하게도 이게 점차적으로 늘리는 거니까 포스트업 샘플보다는 이피션시 측면에서는 좀 안 좋겠죠. 마지막으로 이터레이티브 업샘플링이라는 것도 있는데 사실 이거는 이 딥 백 프로젝션 네트워크에서 그냥 처음 거의 나온 거고 그렇게 많이 쓰진 않는데 이게 저는 이쪽을 잘 모르는데 클래시컬한 SR을 했던 사람들은 이 이터레이티브 메소드라는 게 되게 익숙하대요. 근데 이게 그냥 이거를 업샘플하고 다운샘플하고 이거를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어떻게 좀 좋아진다는 건데 그런 옵티마이제이션 베이스드 어프로치를 좀 갖고 와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건 잘 몰라서 깊게 설명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트워크 디자인을 보면 다 엄청 많아요. 이게 사실 SR 논문들이 엄청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1년에 한 2, 30개씩 나오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다 네트워크 디자인들을 태클하기 때문에 되게 많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했던 거. 그래서 이거를 다 보진 않고 주요 모델들만 몇 개 꼽아가지고 볼 건데 한 5개? 6개인가? 제가 아마 선정을 했던 걸로 기억하고 네. 뭐 관심 있으면 아까 제가 조금 이따가 서베이 페이퍼 알려드릴 테니까 아까도 그 아래 있었는데 그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사실 그 선택하라고 하면 아마 VDSR을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이게 SRCN에는 레이어가 3개밖에 못 쌓았고 그리고 그 레이어를 더 쌓으면 성능이 안 좋아진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좀 태클하는 논문인데 이 SRCN에는 레이어가 일단 작기 때문에 리셉티브 필드가 작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 로컬한 피처밖에 못 본다는 거죠. 좀 멀리 있는 것도 SR 할 때 되게 도움되는 정보들이 많을 텐데 그런 거를 네트워크 구조의 한계상 못 본다는 단점이 있고 그다음에 얘네가 컨버전스가 좀 느리다고 해요. 레이어가 되게 작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스케일 팩터를 하나밖에 처리 못한다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네트워크가 하나가 딱 있으면 이게 사실 우리의 생각 같아서는 이게 그 2배 확장하는 거랑 3배 확장하는 거, 4배 확장하는 거 다 처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SRCN에는 한 번에 하나의 스케일밖에 처리 못한다는 거죠, 네트워크가. 네. 어쨌든 이 두 가지, 앞에 거 두 가지를 그 임프로브 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레지듀얼 러닝이라는 방법을 택하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레즈넷 같은 거랑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모티베이션은 비슷한데 레즈넷은 그 블럭 단위에서 레지듀얼 커넥션이 있는 거고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글로벌하게 레지듀얼 커넥션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왜 있는 거냐면 만약에 이게 없다면 네트워크는 이 RGB 이미지를 그대로 아웃풋을 내야겠죠. 근데 이 레지듀얼 커넥션을 넣어서
요 대신에 이런 흑백 이미지, 그러니까 정확히는 요 저해상도 이미지랑 고해상도 이미지의 차이만 생성하도록 배우면 되기 때문에 더 학습이 쉬워지고 스테이블해지고 컨버전스도 빨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택해가지고 레이어는 20개까지 쌓았고요. 원래는 3개였는데 SRCN에는. 그리고 이런 레지셜 커넥션이 거의 요즘 네트워크에서의 스탠다드 디팩터라고 하죠. 뭐 그런 식으로 좀 자리를 잡았고요. 그래서 인용수도 거의 1000개가 넘을 거예요. 이게 2017년에 나왔는데. 네. 그리고 몇 가지 트릭들이 있는데, 아까 그 SRCN에는 단일 스케일밖에 처리를 못한다고 했잖아요. 여기서는 이 트레이닝 데이터를 넣어줄 때 스케일 2랑 3이랑 4를 다 섞어서 넣어줘요. 그래서 이렇게 섞어주면 특히 스케일 4의 경우에 더 퍼포먼스가 좋아집니다. 왜냐면 이런 추가적인 데이터를 줬기 때문에. 그리고 당연하게도 하나의 모델만 학습해도 여러 개의 스케일을 처리를 할 수 있고요. 뭐 컨버전스를 높이기 위해서 러닝 레이트를 되게 높게 잡았고 뭐 그라디언트 클리핑 썼고 뭐 이러는데, 사실 최근에는 그렇게 러닝 레이트를 높게 잡진 않아서 참고로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PSR CNN, ESPCN이 있는데, 이거 사실 나 아까 얘기했던 내용이거든요. 그 업샘플 메소드 할 때. SRCNN은 먼저 바이큐빅으로 올린 다음에 시작하는 프리업 샘플 방법인데, 얘네 두 개는 포스트업 샘플 방법이에요. 사실 이 FSRCNN이 가장 처음 포스트업 샘플 메소드를 제안을 했고, 뭐야 이거, 이거 차이를 보여주려고 이미지를 이렇게 했고요. 이거는 대신에 올릴 때 트랜스포스 컨볼루션을 사용을 하고요. SRCN이랑 거의 비슷하게 그 네트워크 구조가 되어 있는데, 대신에 얘는 3개를 쓴 거에 반해서 5개의 레이어를 썼고, 에피션시랑 성능 둘 다 좋아졌다고 합니다. ESPCN은 뭐 SRCN이랑 거의 네트워크는 동일한데, 네, 동일한데 이제 업샘플 할 때 그 서픽셀 레이어를 사용했다. 그래서 이 레이어를 재현한 웍이라고 웍이라서 그냥 넣어봤고요. 네, 질문 있나요?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그 그다음에 채널, 네, 아까 슬라이드에서요. 그 마지막 그림에 네, 채널별로 하나씩 나온 거를 그냥 바로 각 예를 들어 저기 9개의 채널이면은 9개의 픽셀에 하나씩 넣는 거 같은데 이거요. 네 맞나요? 오른쪽 맨 오른쪽에 하이 네, 레졸루션 그러니까 이미지에 한 칸씩 그냥 돼 있는 이게 보라색이 여기 있고 파란색이 여기,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차례대로 순차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R이 여기서 스케일 팩터 여기 3이겠죠. 그래서 이게 네. 9개가 이렇게 3 x 3으로 딱 되는 거고, 네, 하여튼 그런 식이에요. 근데 그러면 이게 이미지가 그 각각의 그 하이 레졸루션 이미지를 채널별로 하나씩 붙여서 만들었을 때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약간 여기서도 한 번에 처리를 해주는 그런 건 없나요, 원래? 주로 그래서 이렇게 올린 다음에 컨버전을 한두 개를 통과시켜요. 이걸 바로 아, 그 아웃풋으로 생성하진 않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뭐 그리고 그렇게 올렸을 때,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아, 네, 근데 이제 그러면 또 문제가 남는 게, 그러면 올리고 나서 컨버전을 많이 통과시키면 그것도 비효율적이잖아요. 왜냐하면 해상도가 높아진 상태에서 연산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네. 그거를 몇 개를 쓸 건지도 되게 어떻게 보면 이슈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하나 정도만 쓰는 것 같아요. 하나에서 2개. 많아봤자 2개. 네, 일단 연산량이랑 알겠습니다. 뭐 그 성능 고려해서. 네. 그다음에 이거는 랩 SRN이라는 건데, 그 지금 이게 프로그레시브 업샘플링 방법을 사용한 거거든요. 네, 어떻게 한 거냐면, 이미지 저해상도 이미지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는 피처 익스트랙션 브랜치라고 해가지고 컨볼루션이랑 그다음에 여기서 트랜스포스 컨볼루션 썼거든요. 이걸 이용해가지고 피처를 계속 업샘플 하는데, 여기서는 아웃풋을 바로 생성하는 게 아니고 아웃풋은 이 이미지 리컨스트럭션 브랜치에서 생성해요. 그래서 요 저해상도 이미지랑 요거랑 같은 건데, 이 저해상도 이미지를 트랜스포스 컨버전 해서 올리고, 그다음에 여기 피처 익스트랙션 브랜치에서 나온 이 라플라션 이미지, 그러니까 뭐 레지듀얼 이미지라고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를 이용해서 더해서 되게 클린한 그 약간 확대된 이미지를 생성하고, 그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더 확대시키고 더 확대시키고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의 프레임워크를 짰고요. 그리고 라플라시안 피라미드라고 되어 있는 거는 사실 여기 있는 이 레지듀얼 이미지 여러 개들을 묶어서 라플라시안 피라미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기타로는 레이어를 더 많이 썼고 뭐 그다음에 로스 펑션은 원래 L2를 기본적으로 뭐 안 쓰는데 이런 로스 펑션을 썼대요. 저도 잘 모르는데 근데 이게 약간 아웃라이어 로버스트해서 썼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이 쓰는 건 아니고. 그리고 SR 레즈넷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그 클래시피케이션에서 많이 쓰는 레지듀얼 네트워크를 SR에다가 그대로 접목을 시킨 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VDSR에서 사용했던 레지듀얼 러닝을 썼고 이게 레지듀얼 커넥션, 글로벌 레지듀얼 커넥션이고 그다음에 네트워크를 업샘플할 때는 이 서픽셀 레이어를 썼습니다. 이거 말고는 큰 차이점은 없는데 이렇게 해서 일단 VDSR보다 성능이 더 좋아졌다는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약간 문제가 뭐냐면 SR이랑 클래시피케이션이랑 약간 그 태스크의 특성이 다르잖아요. 근데 SR 네트넷처럼 이렇게 그냥 클래시피케이션에 사용했던 블럭을 그대로 갖고 오면 약간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좀 모디피케이션 한 게 EDSR, MDSR 논문인데 여기서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냐면 이게 클래시피케이션 사용했던 레지듀얼 블럭이고 이게 SR 레지넷 사용했던 레지듀얼 블럭이에요. 근데 여기서 좀 실험적으로 밝힌 게 뭐냐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원래는 많이 썼었는데 그거를 쓰면 오히려 성능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배치 노멀 빼는 게 낫고 빼는 게 낫다고 일단은 그 제안을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빼면 일단은 속도도 빨라지고 네트워크의 메모리도 되게 적어지기 때문에 더 깊게 쌓아서 성능을 높이면 된다라고 그 아이디어를 제안을 합니다. 여기서 배치넘을 왜 빼도 되냐면 이게 피처를 노멀라이즈 하기 때문에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게 뭐 어떤 그 클래스에 속하는 집을 예측하면 되는데 얘는 픽셀의 값을 완전히 똑같이 예측하는 게 태스크의 목표거든요. 그래서 노멀라이즈 하는 게 그런 플렉시빌리티를 좀 제한하는 경우가 있어서 안 좋고 두 번째로는 배치넘을 뭐 봐보신 분은 알겠지만 학습할 때는 그 그 미니 배치 안에 있는 그 미니 배치 안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민 베리언스를 구한 다음에 스탠다드레이션을 하는데 인퍼런스 할 때는 어떻게 들을지 모르니까 그 러닝민 혹은 뭐였더라 그 뭐라고 했는데 이거 하여튼 러닝민이랑 베리언스를 가지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 인퍼런스 때 들어오는 그 데이터를 완전하게 뭐랄까 그 커버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노이즈처럼 작용할 수 있어서 성능이 안 좋아질 수 있다고 해요. 또 GPU 메모리를 한 40% 정도 더, 그러니까 이게 배치놈을 안 쓰면 40% 정도 더 절약할 수 있어서 뭐 이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제거를 했다고 하고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뭐 기존의 SRS넷은 레이어를 한 32개 정도밖에 안 쌓았는데 여기서는 64개 혹은 160개 정도 쌓아가지고 성능을 많이 올렸습니다. 네, 파라미터도 되게 많아지긴 했지만. 그래서 이게 그 2017년에 엔타이어라는 워크숍에서 챌린지를 열었는데 그때 1등한 논문이고 그래서 이런 이 패치넘을 빼고 뭐 레이어를 깊게 쌓고 이런 아이디어들이 계속 지금까지 유지가 되어 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그 모델을 두 개를 제안하는데 EDSR이랑 MBSR이거든요. EDSR은 단일 스케일만 처리할 수 있는 SR이고 MDSR은 VDSR처럼 여러 개의 그 스케일을 처리할 수 있는 SR 모델입니다. 네. 어, 네. 뭐 자세한 거는 논문을 읽으시면 되고 간단하게는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하이퍼 파라미터 같은 경우에는 러닝 메이트를 VDSR과 다르게 되게 작게 사용했어요. 0.0001 정도. 그리고 뭐 에런로스를 사용했고 HK 안 사용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세팅들, 뭐 하이퍼 파라미터랑 BN 안 쓴 게 거의 이제 스탠다드처럼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뭐 추후에 몇 개 남았냐? 네. SR 덴스넷이랑 RDN을 묶어서 같이 볼게요. 이것도 클래시피케이션에서 덴스넷이라는 아키텍처가 있는데 그거를 거의 그대로 가져온 거고요. 대신에 그 EDSR처럼 뭐 배치놈 같은 거를 이제 빼고 이런 식으로 좀 튜닝을 해가지고 가져온 건데 이렇게 가져오면
지금 이게 일반적인 레지듀얼 블럭이고 이게 덴스넷을 사용한 XR 덴스넷의 덴스 블럭인데 이렇게 뭐랄까 커넥션을 여러 개 이렇게 커넥션을 되게 여러 개를 주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이런 여기에서 피처맵들이 각각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피처맵들이 다른 그 레이어들, 서브시퀀트한 레이어들한테 다 전파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피처들을 좀 잘 섞어주는 효과가 있다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SR을 할 때는 클래시피케이션이랑 다르게 로우 레벨이랑 하이 레벨의 피처들이 막 엄청 그렇게 뭐랄까 구별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그 복원을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복원을 할 때는 그, 그 되게 자잘자잘한 디테일 같은 거에도 당연히 중요시해야 되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컨텍스트도 중요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클래시피케이션처럼 그거를 그 얼리언 레이어에서는 그런 로컬한 디테일만 보고 하이언 레이어에서는 컨텍스트를 바라보게 되면 디스토레이션 할 때 좀 잘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 관점을 다 섞어가지고 하는 게 되게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섞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테스트 블럭이 성능이 좋아지고 또 이렇게 커넥션이 많으면 그라디언트 베니싱 현상도 잘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ID에는 이거 SRDNS넷을 좀 인프한 건데 그냥 말 그대로 이게 레지듀얼 댄스넷이거든요. 말 그대로 레지듀얼한 커넥션을 하나 더 넣고 여기서 컨캣과 원바이원 컨버전을 넣어가지고 좀 더 성능을 높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뭐가 좋냐면 일단은 레지듀얼 커넥션이 중간에 있으니까 당연히 일단은 뭐 그라디언트나 혹은 그 정보들이 잘 흐르기 때문에 좋은데 이게 좀 특징적인 것 같아요. 이거를 사용하면 이 피처들이 지금 여기에서 나온 피처, 여기에서 나온 피처, 여기서 나온 피처들이 다 합쳐진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나온 피처들도 합쳐지고. 그래서 이런 피처들을 컨캐트네이션 한 다음에 원바이원 컨버전 한다는 거는 이 네 가지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임포턴트한지를 보고 그 중에서 이제 어댑티브하게 셀렉트 한다는 거예요. 그 중요한 피처들. 그래서 그 중요한 피처들을 뽑은 다음에 이 네트워크에 블럭에 입력으로 들어오는 피처들과 더해주겠다는 거죠. 약간 어떻게 보면 텐션 느낌이긴 한데, 네, 이렇게 동작을 해서 성능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것도 있는데, 네, 이거는 사실 댄스넷이랑 거의 유사한데, 중간에 원바이언 컨버전을 넣어가지고 좀 에피션트한, 거를 좀 추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논문들이랑 다르게 여기서 이런 커넥션들이 일반적으로는 블럭 안에서만 이루어져 있는데 이거를 블럭뿐만 아니라 이 글로벌하게도 주면 더 성능이 오른다고 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네. 저 질문 그리고 하나만 할게요. 네. 그 이런 스키 커넥션 같은 거 넣으면은 그 넣을 때 여기서 좀 제가 보기엔 무작위로 넣은 것 같이 보여가지고 따로 룰이 네. 있나요? 여기서 넣을 때?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단 막 넣어봤어요. 근데 잘 돼서 그 뒤로 해석을 붙인 거고요. 사실 근데 저는 일단 댄스넷이랑 유사하게 아마 처음에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댄스넷 지금 이런 커넥션 같은 경우에는 댄스넷에서 원래 시작했었잖아요. 네. 그 제가 이제 연구할 때 댄스넷이 나와가지고 이제 그거를 접목시키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왔고 뭐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래서 뭐 조금 이따도 말을 할 거긴 한데 지금 이렇게 네트워크의 커넥션을 어떻게 줄지는 이미 연구가 다 끝난 것 같아요. 뭐 더 이상 사람이 하기에는 좀 재미도 없고 더 발전시키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 뉴럴 아키텍처 서치 같은 게 클래시피케이션에서 많이 나오는데 그 자동으로 이런 커넥션들을 어떻게 할지 그, 그 어떤 그 딥러닝 프레임워크가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발전을 점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알겠어. 그래서 뭐 이렇게 했더니 좋다. 그, 사실 엄청 좋진 않지만 좋았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그 이 논문에서는 그 칸이라는 거랑 칸 M이라는 거 두 가지를 제안을 했는데 칸 M은 뭐냐면 이 모델을 좀 더 라이트웨이트하게 경량화시킨 버전인데 어떻게 했냐면 블루 컨볼루션이라고 컨볼루션에서의 이거는 제가 설명을 좀 스킵할게요. 하여튼 그룹 컨볼루션이나 리커시브 레이어를 사용을 해서 더 경량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일반적인 컨볼루션을 사용을 하는데 이거를 그룹 컨볼루션으로 바꿔가지고 좀 더 사실 성능은 안 좋아지죠. 근데 이제 연산량 같은 걸 많이 줄였고요. 그래서 이거 이후에 라이트웨이트한 모델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좀 많이 가지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알칸인데 이거는 레지듀얼 인 레지듀얼이라는 모듈이랑 그다음에 체인 어텐션이라는 방법 두 가지를 잘 섞어가지고 레이어를 되게 깊게 쌓아둔 논문인데 레지듀얼이 뭐냐면 원래는 그 레지듀얼 커넥션을 블럭 단위에서만 한다던가 아니면 이런 글로벌 레지듀얼 VDSR에서 한 것처럼 이런 글로벌하게만 레지듀얼 커넥션을 주는데 여기서는 이 블럭들 여러 개를 그룹이라고 묶어가지고 이 그룹에서도 레지듀얼 커넥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 전체에서의 레지듀얼 커넥션이 보면 세 단계로 구성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멀티 레벨로 레지듀얼 커넥션을 주다 보니까 되게 깊게 쌓을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400 레이어 정도로 쌓아가지고 네트워크를 학습을 시켰더니 되게 성능이 엄청 좋아졌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채널 어텐션이라는 것도 여기서 사실 제한은 아니고 원래 있던 걸 갖다 쓴 건데 이거 어텐션을 아시는 분들은 뭐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겠는데 이 어텐션이라는 게 그냥 인투이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런 식이거든요. 어떤 피처가 들어왔을 때 이 피처에서의 어텐션을 구한다는 것은 이 피처들이 어떤 게 중요한고 어떤 게 중요하지 않은지를 일단은 판별을 간략하게 한 다음에 중요한 거는 좀 더 다음으로 많이 넘기고 덜 중요한 거는 좀 덜 넘기고 이런 식으로 그 구성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채널 어텐션이라는 거는 이런 어떤 게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를 채널 단위로 판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피처가 들어오면 이거를 이렇게 어떤 어텐션 모듈에 통과를 시켜서 나온 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보면 1 곱하기 1 곱하기 C의 쉐입 형태예요. 이 C라는 게 채널 개수거든요. 그래서 이 빨간색은 이 첫 번째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약간 선홍색은 두 번째의 피처가 얼마나 중요한지 정도를 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곱하면 이제 이 임포턴스에 비례해서 피처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보낸다는 게 이 채널 어텐션의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어댑티브하게 어떤 피처들이 중요한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더 성능상의 그 장점이 있을 수 있겠죠. 사실 네, 이 방법은 이 스퀴즈앤 엑스테이션이라는 뭐 SENet이라는 논문에서 나온 거를 거의 그대로 가져왔다고 보시면 돼요. 좀 SR에 맞게끔 바꾸긴 했겠지만. 네. 그래서 뭐 대략적으로 살펴봤고 사실 이 외에도 엄청 많아요. SR 논문들이 진짜 쏟아져 나오니까 정말 많은데 이걸 다 다룰 수는 없고 이 서베이 페이퍼에서 보니까 이거를 연산량으로 이 X축 연산량이거든요. 그다음에 Y축은 그 매트릭이고 그다음에 이 동그라미는 파라미터스인데 이거를 좀 가지고 그냥 이렇게 플로팅을 해봤는데 이거 보시면 이쪽은 뭐 옛날 거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여기에 있는 약간 이피션트한 네트워크 그룹이랑 되게 헤비한데 성능 좋은 네트워크 그룹이 두 가지 정도로 나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질문 있을까요? 여기 질문 없나요? 질문 활발하게 해주세요. 뭐 안 해도 돼요. 빨리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넘어가면 이제 약간 네트워크 자체는 이제 그만두고 좀 다양한 SR에서 관련된 토픽들이랑 정보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그중에 먼저 데이터셋이랑 로스 펑션을 보면 데이터셋은 원래는 이런 데이터를 썼어요. 이게 데이터 이름이 없어서 뭐 91 from 양 이런 식으로 다 쓰는데 이 데이터는 이미지가 90개 정도 있고 그다음에 이 BSD 200이라는 200장짜리 있는 데이터 요걸 주로 썼는데 이 데이터 볼륨이 되게 작다 보니까 요즘에는 div2k라는 데이터를 거의 스탠다드하게 쓰고요. 이벨루에이션 할 때는 이런 데이터셋을 사용해서 측정을 합니다. 성능 측정. 로스 펑션은 이게 결국 리그레션 같은 거다 보니까 L1이나 L2 같은 로스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뭐 로스 펑션은 이런 식이겠죠. L1은 절대값 해가지고 하고 L2는 뺀 거 제곱하고 뭐 그 이해도 뭐라 했는지 모르겠는데 뭐 카포니어 로스 이런 식으로 약간 L1의 베리언트한 로스들도 좀 몇 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레벨 SRN을 쓰는 걸 썼죠. 근데 사실 이거 말고도 간을 이용해서 사용한 SR 모델들은 간 로스 당연히 쓰고 VGG 로스라고 퍼셉츄얼 로스라고 불리는 게 있는데 그런 것도 쓰고 뭐 텍스처 로스도 쓰고 다양한 로스들 또한 쓰는데 사실 이거는 간 베이스드 SR에서만 거의 주로 쓰는 거고 일반적으로 지금 이거를 픽셀 베이스드 로스라고 많이 부르거든요. 이런 픽셀 베이스드 로스에는 L1 아니면 L2를 거의 대부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레퍼런스들 나중에 혹시 혼자 공부하실 때 참고하라고 다 넣어놨고요. 이밸루에이션 매트릭 사실 이게 좀 이슈이긴 한데 이밸루에이션 매트릭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내 모델이 얼마나 잘 되는지를 알아보려면 이밸루에이션을 이런 매트릭 통해서 성능을 내야 되니까요. 근데 SR에서는 주로 많이 사용했던 게 PSNR이랑 SSIM이에요. PSNR은 뭐 수식 이렇게 있는데 사실 이게 MSE 기반으로 작동을 하는 거라서 거의 MSE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SSIM은 수식이 좀 길어가지고 제가 넣진 않았는데 이거는 약간 PSNR보다 사람의 인지적인 그런 그러니까 휴먼 비주얼 시스템이라고 사람이 이미지를 봤을 때 어떤 걸 더 중요하게 여기는지에 따라서 그 약간 루미넌스랑 그다음에 이미지의 컨트라스트랑 그다음에 스트럭처란 정보를 좀 고려를 해서 그 매트릭에 넣었다는 건데 이게 그 구현한 건 아니면 수식을 보시면 주로 민이랑 베리언스 같은 걸 가지고 좀 이것저것 만져서 그 매트릭을 만들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를 어쨌든 픽셀 베이스드 매트릭이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전 슬라이드에서 말했는데 픽셀 베이스드 매트릭이 뭐냐면 아이고 결국에 이 이미지를 매트릭을 잴 때 그 픽셀들끼리의 뭐 어떤 디퍼런스를 구한다든가 루미너스를 구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름을 붙였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픽셀 베이스드 매트릭이랑 사람의 그 퍼셉추얼 사람이 볼 때 얼마나 잘 좋아 보이냐랑은 또 다른 얘기인 거예요. 어느 정도의 콜레이션이 있을 수 있는데 꼭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PSNR은 높으면 높아서 좋거든요. 근데 이게 바이큐빅으로 이미지를 업샘플했을 때 21.59이고 그다음에 SR 레즈넷에서 올렸을 때 23 정도 되고 SR 간 모델로 올렸을 때 21 정도 됐는데 사실 보면 이 두 개보다는 이게 더 어떻게 보면 사람이 보기에는 좋아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바이큐빅보다는 이게 좋겠죠. 근데 PSNR은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PSNR이 사람들이랑 결국에 사람들이 이 이미지를 봤을 때 얼만큼 좋냐 안 좋냐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좋은 이미지를 만들려고 SR을 하는 건데 PSNR이 사람들의 인지적인 거랑 다른 디렉션을 가지다 보니까 좀 문제가 많다고 얘기가 좀 계속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게 왜 사람들이랑 다른 약간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PSNR, SSR 같은 픽셀 베이스 매트릭이 이거는 약간 이거 제가 나중에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매트릭들이 좀 제한이 되긴 했어요. 뭐 LPPS라든가 니마라는 매트릭이 있는데 LPPS를 보시면 LPPS에서는 LPPS 같은 경우에는 뭐 알렉스넷이나 브리지넷처럼 딥러닝 기반의 네트워크를 어떤 그 이 퍼셉츄얼 시뮬레이션 데이터에서 학습을 시킨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피처를 학습을 시켜요. 그래서 네트워크가 있으면 네트워크에 이미지 X랑 이미지 X 제로를 넣어서 이거를 피처를 뽑을 수 있겠죠. 그 피처를 뽑은 다음에 빼가지고 그러니까 레퍼런스 이미지랑 그다음에 우리가 생성한 SR 이미지에 그 피처를 뽑아서 피처를 뺀 다음에 디스턴스를 구해가지고 내는 게 이 LPPS 매트릭이고요.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그래도 PSNR이랑 SSR 같은 픽셀 베이스 매트릭보다는 사람에 좀 가까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원본 이미지고 이 원본 이미지를 왼쪽이랑 오른쪽으로 왜곡을 시켰을 때 사람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이 왼쪽보다 더 가깝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뭐 PSNR이나 SSIM 같은 픽셀베이스 매트릭은 왼쪽이 더 가깝다고 얘기해요. 이제 반면에 이런 LPPS 같은 네트워크들은 다 오른쪽이 더 이거랑 가깝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피처 기반으로
그 디스턴스를 구하기 때문에 이런 장점이 생기는 거고, 뭐 오른쪽 예제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보기에는 왼쪽이 더 좋아 보이는데 이런 PSNR은 오른쪽이 더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유를 좀 설명을 하면 아까 나중에 간 얘기할 때 나오긴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저해상도 이미지고 이게 고해상도 이미지면 그 L1이나 L2 같은 픽셀 베이스드 매트릭은 이거를 다 에버리지하는 형태로 학습을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뭔가 매니폴드 혹은 뭐 피처 스페이스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가정을 하면 그 지금 이거를 다 평균을 때려버리면 여기로 가게 되거든요. 여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하이 레졸루션의 이미지의 그 매니폴드랑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되게 뿌옇게 보인다는 거고, 이거를 뭐 간 같은 모델을 쓰면 이렇게 평균 값으로 가는 대신에 어떤 특정 지점으로 딱 갈 수 있어서 그 디스트리뷰션이 딱 이동할 수 있어서 더 약간 샤프한 이미지를 생성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 쓸 때는 그래서 간 모델을 학습을 하고 나서 이빌레이션을 하면 PSNR은 진짜 거의 의미가 없는 수치예요. 왜냐면 이게 더 좋아 보이는데 PSNR은 더 나빠 보이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LPIPS 같은 매트릭을 주로 사용을 해서 매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오그멘테이션도 사실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클래시피케이션 모델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을 많이 써가지고 성능을 높이는데 어, 기존에는 그 SR에서는 사실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런 어그멘테이션을 사용할 때 이 어그멘테이션이 그 이미지의 스트럭처를 바꾼다든지 혹은 픽셀 정보를 바꾸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기존에는 그 좌우로 플립한다던가 혹은 90도 회전하는 그런 어그멘테이션만 사용을 했고 그다음에 이 EDSR 논문에서는 지오메트릭 셀프 영상물이라는 걸 또 사용을 했는데 이거는 학습할 때 어그멘테이션은 아니고 그 테스트할 때 어그멘테이션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이게 약간 SR이라서 좀 특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그멘테이션인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냐면 먼저 그 인퍼런스 할 때 이미지가 있으면 이거를 플립이랑 로테이션을 해가지고 9장을 더 만들어요. 그 다음에 그거를 각각을 SR을 돌린 다음에 이거를 어그멘테이션을 리버스를 시키고 그다음에 각각 구해진 8장의 그 아웃풋을 에버리지를 하면 성능이 되게 오른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게 성능상으로는 당연히 효과가 좋은데 8장을 한꺼번에 뭐 돌릴 수도 없고 그래서 이거를 되게 시퀀셜하게 돌리기 때문에 8배 정도 돌려지거든요. 그래서 한 워크샵에서 챌린지 같은 거 할 때는 되게 많이 쓰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사용하기 어려운 방법입니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제가 이번 12월에 발표한 건데 이런 어그멘테이션을 별로 안 썼기 때문에 다양한 거를 좀 살펴보고 이게 다 그 하이레벨 클래시피케이션이나 디텍션 같은 하이레벨 그런 레코니션 태스크에서 주로 사용하는 어그멘테이션들을 좀 어널리시스를 해가지고 어떤 게 더 성능이 좋을지 같은 거를 좀 봤고요. 그래서 이걸 쓰니까 원래는 그래서 4배를 확대시키는 네트워크를 그러니까 4배 확대시키는 태스크에다가 모듈 학습한 다음에 인퍼스 할 때는 2배만 확대시키는 태스크로 하면 되게 되게 뭐랄까 그 오버 샤프닝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너무 엣지들을 확 샤프닝을 시켜가지고 되게 이상하게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게 좀 적어지고 뭐 디노이징 같은 것도 오버 스무딩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걸 좀 막아주는 뭐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겐 베이스드 모델이 있는데 말 그대로 겐 로스를 써가지고 네트워크를 학습시키는 거예요. 픽셀 베이스드 매트릭 대신에. 그래서 SR간이라는 게 가장 처음에 나왔었고 여기서는 그냥 제너레이터는 SR 레지넷을 쓰고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겐 어프로치대로 학습을 했고 로스를 좀 많이 써요. 로스를 컨텐트 로스랑 어드벨스 로스를 쓰는데 이거는 겐 로스고요. 이렇게 보이는 겐 로스고 이 컨텐트 로스에는 MSE도 일단 써요. 왜냐면 MSE를 써야지 약간 학습이 더 잘 되거든요. 그리고 VGG 로스라고 VGG 네트워크를 통과시켜서 나온 피처들을 가지고 디스턴스를 구하는 이 로스도 2개를 섞어서 같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로스가 최종 3개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아까 요 그림처럼 되게 PSNR은 낮지만 좀 더 사람이 보기에 괜찮아 보이는 그런 이미지들이 나오게 됩니다.
뭐 제가 추가를 하진 않았는데 이런 것도 읽어보면 되게 관심 있으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ESR간 같은 경우에는 SR간을 좀 임프로한 거고 NLR에는 그 논러컬 그 네트워크라는 게 그 비디오 클래시피케이션인가에 나왔거든요. 카밍어가 저자로 쓴 논문. 근데 그거를 좀 뭐랄까 간단하게 설명하면 일반적으로 컨보루션 같은 경우에는 리서치 필드 바깥에 있는 거를 볼 수가 없잖아요. 네, 이런 논 로컬 모듈은 그 이외의 영역도 좀 볼 수 있게끔 네트워크 모듈을 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을 SR에다가 적용했더니 성능이 오른다. 그다음에 그거를 임프루브한 게 R9이고 요거는 좀 다른 얘기인데 이거는 원래 네트워크들이 여러 장의 이미지를 이용해가지고 학습을 한 다음에 뭐 인퍼런스 하는데 여기서는 단일 이미지 한 장만 가지고 학습이랑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하는 옵티마이제이션이랑 인버스를 다 하는 네트워크고 이 마지막은 약간 매트릭에 대해서 살펴본 논문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혹시 SR 연구에 관심이 있으실 분이 있을 수 있어서 좀 준비를 했는데 SR이 이제 어떤 식으로 방향을 나아가야 되는지 좀 살펴봤어요. 그 지금까지 SR 모델들 혹은 연구들은 거의 대부분 네트워크를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지에 대해서 치중을 했는데 아까 말했듯이 거의 이제 과포화 상태라고 보고 있거든요. 또 네트워크의 성능을 올리는 것도 이제 쉽게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알칸이 레이어를 한 400개 쌓았는데 이제 알칸보다 좋은 성능을 보이려면 뭐 비슷한 네트워크를 쌓던지 아니면 되게 좋은 모델을 디자인해야 될 텐데 그게 이렇게 말처럼 쉽진 않죠. 그래서 뭐 나스 기반의 네트워크들도 막 사용을 하고 있고 그런데 사람이 핸드크래프트로 모듈 디자인해서 그 나스를 이기기 어려우니까 그런 측면은 좀 이제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한 2018년, 19년부터는 이런 항목들로 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일단 라이트웨이트 SR 같은 경우에는 이제 SR 모델들이 연구실에서만 동작하기보다는 결국 실제 프로블럼 풀어야 되잖아요. 이게 되게 산업계에서 많이 좋아하는 주제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뭐 레이어 400개짜리를 당연히 못 쓰니까 이걸 최대한 경량화를 해야 될 텐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인데 이때 파라미터 숫자 줄이는 거 당연히 돼야 되는데 오히려 파라미터보다는 오퍼레이션을 얼마나 더 줄이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이거를 사람이 손수 네트워크를 디자인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아까 말했듯이 아키텍처 서치를 자동으로 해가지고 하는 모델들도 몇 가지 있습니다. 되게 특이한 게 이 라이트웨이트 SR을 샤오미에서 주로 많이 하더라고요. 여기서 4개 중에 한 3개인가가 샤오미 논문일 거예요. 네. 그리고 이밸류에이션 매트릭, 뭐 LPIPS, 니마 이런 매트릭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외에도 뭐 다른 방향으로 매트릭들이 나올 수 있겠죠. 특히 간 모델 최근에 많이 하고 있어서 사람들이 그 간 모델에서의 매트릭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접근할 건지 연구하는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또 언슈퍼바이즈 SR이라는 게 있는데 그 슈퍼바이즈 SR이 데이터가 되게 충분하면 좋은 성능을 내는 거는 맞아요. 근데 그 슈퍼바이즈 SR은 하이 레졸루션이랑 그러니까 고해상도랑 저해상도의 이미지의 쌍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항상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예를 들어서 메디컬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저해상도 이미지는 있는데 고해상도 이미지를 구할 수가 없겠죠. 뭐 MRI 고해상도 뭐 MRI 같은 건 괜찮은데 세포 같은 경우에는 고해상도 저해상도 쌍을 구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이런 슈퍼바이즈 SR을 처리를 하기 어려우니까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먼저 언페어드 SR은 사실 이거는 이 메디컬 이미지 같은 데서 적용은 어렵겠지만 이 페어를 구하기가 어려울 때 이건 어떤 상황에서 쓸 수 있냐면 진짜 실제 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SR을 돌릴 때 사용할 수 있어요. 이게 HR이랑 LR 셋은 있는데 그 사이에 페어들이 없는 경우를 가정해서 푸는 거거든요. 네, 실제 이미지 찍다 보면 이게 저해상도 이미지를 찍거나 고해상도 이미지를 찍을 수 있는데 그 두 개를 페어를 만들기가 되게 어려워요. 후처리를 되게 잘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제 데이터셋에서 사용할 수 있고 언슈퍼바이즈 SR은 말 그대로 HR 이미지가 없을 때 LR 이미지만 있는 그런 상황, 이런 메디컬 이미지 같은 상황에서 쓸 수 있는 방법이고 인터널 베이스드 SR은 아까 제로샷 SR처럼 HR 이미지도 없고 LR 이미지도 없고 그냥 나는 이미지 한 장만 가지고 있는데 이걸 인핸스 시켜야 돼라고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뭐 또
다 사실 지금 이거 4개가, 5개가 다, 정확히 이거 빼고 4개가 다 실제 어플리케이션에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이게 SR의 지금, 뭐랄까, SR이 추구해야 될 방향이라서 사람들이 이렇게 디렉션을 제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리얼월드 시나리오에 투어를 한다는 건 뭐냐면, 이게 약간 딥러닝의 한계로 보시는데, 만약에 모델이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 학습을 하면 그 데이터의 디스트리뷰션이랑 약간만 달라도 인퍼런스 할 때 그 성능이 엄청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네트워크들이 대부분 바이큐빅 세팅으로 학습이 되어 있어서 이거를 실제 리얼월드의 데이터에다가 적용을 하면 성능이 엄청 감소하는 그런 현상이 마찬가지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데이터 혹은 벤치마크 새로운 트레이닝 앤 벤치마크 데이터셋을 제안하는 연구도 있었고, 혹은 이거 어떻게 좀 더 잘, 이런 바이큐빅 세팅 같은 걸로 학습한 거를 어떻게 잘 트랜스퍼러블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지 정도도 연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블라인드 SR은 약간 그 리얼월드 시나리오랑 비슷한데, 이거는 다운샘플 커널이 아예 모를 때, 그러니까 우리가 바이큐빅으로만 가정을 한 게 아니고, 이게 어떤 커널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네트워크가 인퍼런스 해야 되는 그런 시나리오를 가정을 한 거고요. 왜냐면 바이큐빅으로 데이터셋을 만들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언리얼리스틱한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면 이미지 카메라를 찍었을 때 이게 꼭 바이큐빅으로 다운샘플 됐다는 가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한 2가지 정도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이미지 한 장을 가지고 커널을 예측하고, 그다음에 커널 예측, 이미지 한 장 가지고 거기에 있는 이미지의 스태티스틱스를 가지고 그 복원을 하는 방법이 있겠고, 제로사 SR처럼. 2가지는 이미지가 있으면, 이미지들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커널 에스티메이션이라는 거는 이게 어떤 바이큐빅이 아니고 어떤 그 다운샘플 커널인지를 먼저 에스티메이션 한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커렉션하는 모듈 2개를 학습하는 게 있고요. 그래서 이 2가지 방법으로 뭐 연구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쪽은 팔로우를 하진 않아서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혹시 더 관심 있으시다면 이런 챌린지랑 워크숍들이 있어요. 엔타이어 프림 에임이라는 워크숍이 있는데, 이게 SR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미지 리스토레이션 태스크, 디노이징 이런 식으로도 챌린지를 열고 또 논문들도 쏟아져 나오거든요. 뭐 가장 최근에 열린 게 엔타이어 20인데, 12.8 올해 열린 엔타이어 워크숍인데, 여기서는 논문이 한 50편 정도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게 소타 메소드들도 많이 퍼블리시 되고, 되게 괜찮은 논문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혹시 관심 있으시다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1시간 정도 걸렸네요. 그래서 서베이 페이퍼 이거 혹시 관심 있으면 읽어보시고 레퍼런스는 다음 것 같습니다. 네, 뭐 질문 있을까요? 제가 좀 빨리 꺼낸 것 같은데. 혹시 네, 슈퍼 레졸루션은 네. 리얼월드에서 어떻게 어플리케이션이 되는지 예시 같은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갤럭시 S20 울트라에 카메라 100배 줌 되는 거 있잖아요. 혹시 아세요? 100배 줌 카메라 홍보가 있잖아요. 거기에 기사를 네네. 보니까 50배까지인가 20배까지는 물리적으로 확대를 하고, 그 다음에 슈퍼 레졸루션을 이용해가지고 확대를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도 적용이 가능하고, 또 이것도 삼성 얘기네. 삼성에서 스마트 TV 같은 거 많이 만들잖아요. 근데 그 스마트 TV에서 8K TV를 요즘 만들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8K TV를 만들면 좋긴 한데, 문제는 영상들이 다 해봤자 4K나 2K예요. 그래서 그거를 8K로 들고 오면 의미가 없으니까 그걸 슈퍼 레졸루션 이용해가지고 8K로 올린 다음에 뿌려주는 거를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제 내 문제는 그렇게 하면 TV에서 돌아가야 되니까 되게 경량화를 해야 되고, 또 삼성이다 보니까 하드웨어를 만들 수 있어서 SR용 하드웨어를 다 찍었는데요. 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이외에도 그냥 내가 사진을 찍었으면 그거를 고해상도로 만들어주는 그런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도 SR 메소드를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주제가 재밌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확실히 회사에서 되게 좋아하는 주제라고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느끼고 있거든요. 특히 삼성에서 되게 좋아요.
나는 오빠 엘픽스 한번 다시 보여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알렉스넷이나 네. 부진 네. 해가지고 얘네들이 데이터를 만들었거든요. 퍼셉션 시뮬레이터 셋을. 이게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 이렇게 레퍼런스가 있고 패치가 두 개가 있을 때 어떤 게 더 좋냐 이런 식으로 아마 점수가 매겨져 있는 데이터일 거예요. 그 민 오피니언 스코어라고 하는데 이런 점수. 그걸 가지고 네트워크가 이 어떤 게 더 가까운지를 이제 배우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할 때는 그 윗단은 빼고 아랫단에 이 피처 익스트랙션 하는 부분만 들고 와가지고 이미지 두 장을 가지고 피처 익스트랙션을 해요. 그다음에 그 두 개를 익스트랙션 한 거를 그 노멀라이즈 한 다음에 두 개를 빼서 이제 그 에버리지를 구하면 이제 이게 최종 디스턴스가 된다는 거죠. 혹은 뭐 어떤 게 더 가까운지는 뭐 이런 식으로 크로스 엔트로피 같은 걸 쓸 수 있는 거고. 아, 그러면은 오빠가 이거 사용했을 때도 그러니까 이 저자들이 본인들이 만든 데이터셋으로 학습해놓은 이 모델 깃허브에 올려놓은 거에서 오빠가 가져다가 그 오빠 모델 모델에 네, 그 그걸 PIP로 사용해서 다 하시는 인스톨 거예요? PIP 인스톨 할 수 있어. 다 간단하게 짤 수 음, 있어. 음, 네, 알겠습니다. 질문이 더 없으면 마치는 걸로 할까요? 마칠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예.